이제 이렇게 가면 제가 볼 적에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우리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공부 세계를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질적 줄 세우기 문화부터 사라져야 된다. 이런 최근 세계일보 기사가 있네요. 2018년 8월 9일자인데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메리토크라시, 실적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는 능력주의라 그러죠. 그리고 극단적인 상대평가 체제가 제도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성공보다는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아이들 머릿속에 그려진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다 이런 맥락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근데 그것도 적당히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적당이라는 말도 중요한 게 꼭 남과의 비교죠.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 글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상대평가 제도가 도입된 유래를 백승국 교수가 얘기합니다. 아직 서울대 계시죠, 이분. 예. 상대적 서열인 석차는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없었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 영화나 이런 거,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등수라는 개념이 없죠. 그죠? 너 몇 점이야 이런 건 있지만 너 몇 등이야 이런 말이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마, 나 평균 90점 넘었어. 그럼 뭐라 그러죠? 몇 등인데 이러잖아요. 그죠? 100점이 몇 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한 상대평가인데, 그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옛날에 뭐 과거나 이런 것들도요, 마지막에 고를 때는 상대평가를 했겠지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점수를 매길 때 교육을 할 때는 절대평가했던 것 같아요. 대략 추정을 해보면 이 정도면, 예를 들면 A, B.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장원급제 한 명을 선정할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평소에는 그런 상대평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력에 따른 민족 분할 정책에 따라 학교의 교육적 기능보다 사회적 선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의 경쟁 혹은 투쟁 대상이 곧 함께 지내는 동료 학생들이 되도록 함으로써 반일 항일 운동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뭘까요? 동료 학생들 간의 협동학습을 저해하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여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개인을 양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세계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지. 뭐 몇 등? 등수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는 그 매우 부정적으로 측면으로 이미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교육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지금 일상적으로 등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 그러면 뭘까요? 사실은 몇 점보다는, 그죠? 몇 등. 또 내가 노력했어, 공부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은 뭘까요? 합격자가 되는 것. 그죠? 이게 다 공부잖아요. 다른 공부가 있나요? 인생 공부? 사랑 공부? 우리는 그런 거와는 거리가 먼 그런 공부 세계에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과연 누굴 위한 공부일까요? 이런 공부는. 나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되게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명. 이제 일제 시대 때 보통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해서 공교육의 시작이잖아요. 그때 이제 초등, 중등 과정이 나눠지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그 당시 국민학교죠. 근데 이제 보통 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만들었잖아요. 중학교 입시가 되게 아주 살벌했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제가 책을 보니까 연필 깎는 칼로 피를 내가지고 나 떨어뜨리면 죽는다,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써서 그게 신문 기사가 됐는데, 그래서 근데 결국 그 친구가 떨어졌대. 떨어졌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혹시 문제가 될까봐 몇 번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이런 이제 신문 기사가 옛날에 떴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근데 그게 과연 공부일까?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적나요? 그러니까 저는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애들 공부를 시키고 있나 경쟁을 시키고 있나?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경쟁을 하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다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서 만약에 그게 만약에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맥락인데 우리가 거기서 빗나가면 우리는 애들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을 시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과연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좀 이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사이언스지에 2011년에 실린 이제 연구 결과인데 어떤 거냐면 잠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프리테스트를 해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사전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두 개의 그룹 사이 성적 편차가 크게 안 나죠.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시험을 봐요. 그때 똑같은 그룹의 성적 편차가 한쪽 그룹은 5%가 올라갔고요. 한쪽 그룹은 12%가 떨어졌어요. 이게 되게 큰 차이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보면 여기 요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약간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요걸 이제 통틀어 갖고 워킹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워킹 메모리. 그러니까 제가 아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7, 7개죠. 태정태세 문단에도 7이죠. A, B, C, D, F, G도 7이죠. 무지개를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7색깔 무지개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정보를 가장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단위수가 7이에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워킹 메모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워킹 메모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두뇌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요, 요리를 할 때 도마 위에서 하죠. 그러니까 두뇌에 있는 도마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어떤 두뇌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 이걸 워킹 메모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좀 밝혀졌어요. 근데 워킹 메모리의 용량을 계산해 본 사람이 있는데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워킹 메모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워킹 메모리의 상태가 좋아야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두뇌 활동이 원활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시험을 보는데 긴장이 됐어.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내가 공부한 거 맞긴 맞는데 답이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적 없으세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요. 결국 못 풀었어. 포기하고 집에 가는데 딱 답이 기억이 나. 그런 적 있어요? 네. 그건 워킹 메모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험 문제 풀 때는 긴장된 상황에서 워킹 메모리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워킹 메모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은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네, 축두엽이나 이런 쪽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 불러와야 되죠. 불러와서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단어를 접했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알고 있는 단어랑 비슷해가지고 뜻이 이해가 됐어. 이 과정에서 이제 새로 들어온 정보가 워킹 메모리에 있어야 되고 또 이전에 내가 저장해 놓은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의 뜻이 저장돼 있죠. 이걸 끌고 와야 되죠. 여기서 이제 딱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두뇌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 워킹 메모리 작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려면 제 머릿속에도 워킹 메모리를 지금 좀 비워놔야 되겠다. 저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실험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제일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자,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요. 여러분들의 평소 실력을 테스트하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시험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볼 때 전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성적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을 이제 보기 전에는 뭐냐면 두 번째 시험 성적으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시험 성적은 다 공개합니다. 잔뜩 긴장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개인 성적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런 거 있죠. 평균 깎아먹는 인간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 보는 과정은 영상으로 다 기록을 하고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며 직접 교수가 채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긴장된 상태예요. 긴장된 상태에서 잘 보세요.
똑같이 다 긴장을 시켜놓고 나서 얘들은 성적이 5% 오른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지금 긴장되시죠? 예. 반응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긴장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글로 써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글로. 예? 글로 써보세요. 그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시험에 대한 걱정을 글로 써보게 한 거죠. 그랬더니 전반적인 퍼포먼스, 시험 퍼포먼스 좋아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은 묘하게도요. 긴장된 상태에서 그거를 글로 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뭔가 변화가 있겠죠. 이게 뭐 이제 메타인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어찌됐거나 표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변화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이제 요 그룹은 뭘까요? 여러분, 긴장되시죠? 시험 잘 보세요? 이러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뭘까요? 어마어마한 수행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죠. 이거를 우리가 실력 차이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사회 교육보다 더 지배적인 경쟁 시험은 사실은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요게 이제 심경 메모하기가 실제적으로 긴장감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마이너스 6.92 정도로 봤어요. 요건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요건 이제 2011년 연구고요. 2017년에 다른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격려나 응원 메시지를 읽도록 했더니 훨씬 더 긴장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막판에 복습을 하죠. 불안하니까. 근데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험에 강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수능형 인간이 있어요. 제가 재수학원에 아이들 오래 만나다 보니까요. 재수학원에서 좀 얄미운 놈들이 있어. 평소에 노력하는 것보다 항상 시험 성적이 좋아.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애가 착해. 근데 이놈이 한번 말리면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려. 하나 더 가볼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 엄마 아빠 유전자 탓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8월 2018년 7월 26자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거 기사 읽으면 반대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유전자 탓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최근에 볼까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1271개의 유전자가 개인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밝혀졌대요.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1200개 정도가 근데 이게 3, 4% 정도 영향을 미친대요. 유전자가. 이거 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4% 차이를 작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요까지는 합격, 요까지는 불합격. 그리고 만약에 이 3, 4%가 그냥 등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최소한 한 반에서 5등? 그죠? 큰 차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대만에 장춘현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이가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실력이 있는데 시험을 못 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 BCT라는 시험은 그 기초 학업 능력 평가라 그래갖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보는 국가고사입니다. 되게 권위 있는 시험인데 이 응시 예정의 중학생 779명이 DNA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 유전자를 찾아냈대.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유전자 컴트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게 도파민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도파민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 이게 너무 많이 분비가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두뇌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 컴퓨터 유전자가 세 가지가 있대. 전사, 이건 전투하는 사람, 투쟁, 전투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간형, 근데 걱정쟁이형이 있대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사형이 50%, 중간형이 40%, 걱정쟁이형이 10%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사형이 걱정쟁이형보다 4배 빠르게 도파민을 분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긴장 상황에서 전사형은 뭘까요? 빨리 평상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걱정쟁이형은 머리가 하얘지고 식은땀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걱정쟁이형이 평소에는요,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이나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앞서 있어요. 억울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애니어그램 공부해 보셨습니까? 예. 애니어그램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니어그램 책을 공부해 보니까 저는 책으로 주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 설명은 안 돼 있더라고요. 왜 다양한 인간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 혹시 보셨습니까? 어디서? 예. 그냥 다르다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다르다. 사람은 다르다. 근데 왜 다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번 상황을 딱 염두에 뒀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잘 볼까요? 예를 들면 원시 사회로 가보자고요. 예, 이제 부족끼리 싸움이 딱 붙는데 새벽에 한 부족원이 딱 오줌을 누러 일어났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해서 보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압도적인 숫자에 적대적인 부족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애니어그램의 기본형이 뭐가 있죠? 일단 장형이 있죠.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에서 장형이 그걸 봤으면 압도적인 상황에 압도가 안 되겠죠. 열받겠죠. 저것들이 쳐들어왔어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서 뭘까요? 튀어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걔는 죽었을 거야. 그죠? 근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죠? 머리형이 있죠. 머리형이 말리는 거야. 야, 작전 짜자. 응? 작전 좀 짜자. 너 지금 그냥 나가면 다 죽어 우리. 작전을 짜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이제 작전을 짰어. 근데 가스명이 또 필요하죠. 가스명이 뭘까요? 사람을 모아서 단합을 시켜야 되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우리 인류를 비교하면 신체 골격이 네안데르탈이 훨씬 더 커요. 근데 그들은 멸종을 하고 우리는 살았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우리는 결국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집단을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유전적으로도 저는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전사형은 제가 볼 적에는 어떤 형이 가능성이 높을까요? 잔형일 가능성이 높지. 쟤들은. 그죠? 그러니까 안 쪼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근데 걱정쟁이 형은 뭘까요? 머리형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평소에 뭘까요? 잘하는 거지 이런 거. 그죠? 근데 긴장되면 뭐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시험에 유리한. 요게 좀 헷갈린다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으세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얘가 정말 노력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한국은 제가 볼 적에 그런 공부는 별로 안 시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결국 시험 성적으로 모든 걸 평가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험에 유리한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면. 그죠? 덜 긴장하고 그리고 뭐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해 보면 언어지능이나 논리사고적 지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발달된 친구들도 유리할 수 있죠. 유전적으로도 밝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노력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애가 시험에 유리하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시험 성적이 좋아. 그러니까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노력하면 다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지. 조금만 잘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아이는 좀 했는데 얘는 예를 들면 걱정쟁이형이야. 그럼 해도 잘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럼 걔는 노력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우리 사회가 아까 아이들 머릿속에 그려진 공부 세계에서도 결과 중심이잖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한번 잘 보자고요. 우리 사회는요 어떤 해석을 원하고 있죠? 너 왜 공부 안 해? 이런 해석이 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너 왜 공부를 못하니? 이게 더 유리할까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차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능력이 있어 얘는. 근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어. 공부 세계를 시뮬레이션 해본 거야. 그랬더니 해봐야 인정도 안 해줘.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성적이 나쁘면 싸그리 무시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선생님들도 그런 기분 많이 안 느끼세요? 학교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해봐야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예? 그런 적 없으세요? 아, 다들 좋은 학교 계시나 봐요. 뭐 여러 가지 학교의 문화가 있잖아요. 아 진짜 저도 저 제주도에서 오신 선생님하고 잠깐 어디 가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학기 초에 학부모님들한테 초임 교사예요. 자기 초임이고 긴장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바로 옆에서 그걸 편지 쓰고 있었더니 보내지 마 이러더래요. 니들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해.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안 하는 거지. 이거 하고요. 못 하는 건 뭘까요? 했어. 열심히 했어. 결과가 안 좋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 사회는 어떤 해석을 해야지만 지금 현재 구조가 유지가 될까요?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너는 나랑 똑같이 했는데 너는 못했잖아. 그러니까 넌 내 밑에서 내 말 들어. 나는 잘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합격이고 너는 불합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너한테도 충분한 기회가 주면 잘할 수 있는데 넌 안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잘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죠. 그죠? 응? 그죠? 자, 그럼 워크시트 잠깐 한번 보실래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사회가 생각을 바꿨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안 하게 만든 요인이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볼 적에 공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을 공부 안 하는 걸로 바꾸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만약에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를 안 할 뿐이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바꾸면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게 될 것 같아서요. 저희 같은 경우 똑같이 6334 체제라면 네. 그 연수 같은 경우도 좀 다양하게 하고 교육 방법이나 공부 방법이나 대안학교 같은 것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걸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대안학교는 사실은 정말 큰 선택이거든요. 부모한테는요.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학습의 기회, 환경에 뭔가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죠. 네, 네. 선생님 어떠세요? 기회 균등의 필요성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기득권층에는 본인들이 따로 하는 그런 다른 그 자신의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들, 사교육 같은 거를 기회 균등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싫어할 것 같으면서도 기회를 모두가 누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회는 학교에서밖에 줄 수 없다. 다른 것들은 기회 균등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누구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속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똑같은 시기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그걸 무학년제 개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이 3학년 이 코스에 뭐 10살짜리도 오고 12살짜리도 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게 또 자연스러워지고 뭐 이 친구는 2년 늦은 게 아니라 뭐 2년 동안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뭐 지금 같이 공부하는 이 수준일 뿐이고 뭐 아니면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다가 다시 이제 학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하면 아이들이 그런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나 자기가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앞으로 미래 사회의 공교육의 모습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학습 공원이라고 이제 모형을 만든 이제 그 교육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의 어떤 교실, 학년 이런 틀을 벗어나서 자기가 필요하면 만나서 그룹을 만들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필요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공교육의 모델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도 못한다는 약간 결론에 기결하게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게 할 수 있을지를 사회가 같이 고민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환경적 조성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공부할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펼쳐질 것 같아요.